삼성과 형제들 사이의 4조 원대 상속재산 분쟁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올해 1월 수출 실적이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1%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제약업계 1위 업체인 동아제약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15포인트, 0.21% 하락한 1957.7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 국내 증시의 약세를 회복할 뚜렷한 모멘텀이 발행되지 않으면서 투자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인 것도 증시 약세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3억 원, 63억 원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4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7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1조 4천억 원어치 이상을 내다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68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과 보험, 통신업, 운송장비 등이 상승했지만 기계와 비금속 광물, 의약품, 화학, 건설업 등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48% 하락했지만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KT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거뒀다는 소식에 1.5% 올랐고 고령제약이 고혈압 치료제 개발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3.3% 상승했습니다. 반면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등 두산그룹주들이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설로 인해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유상증자 소식에 두산그룹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두산건설은 11.04% 떨어진 2,890원의 장을 마치며 4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두산건설의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도 8.06% 하락한 42,800원의 거래를 마쳤고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 등 두산그룹주들이 모두 미끄러졌습니다. 두산그룹의 모회사인 두산도 3.89% 떨어졌습니다. 이날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한 것은 지난 2011년 유상증자를 단행한 두산건설이 2년 만에 또다시 유증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다음 주 초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권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건설의 최대 주주는 두산중공업으로 보유 지분율만큼 증자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두산중공업이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2,100억 원에서 3,500억 원에 이릅니다. 성기종 대우증권연구원은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 소식으로 두산건설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사실이 부각됐다며 두산건설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두산중공업도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투입해야 해 두산그룹 전체로 리스크가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두산건설이 2년 만에 유상증자 카드를 꺼낸 것은 악화된 재무구조 때문입니다. 두산건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1년 1사분기 이후 7개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 만기 물량만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건설업 불안과 악화된 재무구조 탓에 회사채 발행마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두산건설이 흔들리면서 두산중공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두산건설 보유 주식을 담보로 교환사채 2,200억 원어치를 발행해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전액 투입한 바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작년 신규 수주 실적은 약 6조 원에 그쳐 당초 목표치였던 10조 8천억 원에 크게 미달한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출자하면 더 이상 두산중공업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석연구원은 두산건설이 두산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지만 두산중공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유상증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분간 두산그룹주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두산그룹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증자가 성공리에 완료되면 두산건설의 부채 비율이
300%에서 200%로 떨어질 것이라며 대주주인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주에 대한 재무 리스크가 완화돼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과 형제들 사이의 4조 원대 상속재산 분쟁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주식은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이맹희 씨와 차녀 이숙희 씨, 차남 고 이창희 씨의 유족은 선친이 생전에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를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청구 금액은 삼성생명 주식 등을 비롯해 총 4조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 수출 실적이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수출이 460억 8,500만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1.8% 늘어났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작년 1월에 설 연휴가 포함돼 올해 통관 일수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2.5%로 작년 12월보다 둔화됐습니다.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미국과 아세안, 중국 등이 호조를 보였고 중남미와 EU는 부진했습니다. 품목별로는 IT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대폭 늘어난 반면 철강은 수출 단가가 떨어져 감소세였습니다. 수입은 3.9% 증가한 452억 1,1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8억 7,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원유, 철강, 석탄은 감소했으나 가스, 석유 제품은 도입 단가 상승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1%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석 달째 1%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대비 1.2%, 전달 대비로는 0.4%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추운 날씨로 인해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 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2.1% 뛰었습니다. 공업제품은 전월보다 0.1% 올랐으며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고 서비스 부문은 지난달보다 0.4%,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공공 서비스 부문은 시내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비 상승 영향이 컸으며 개인 서비스에서는 학원비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국세청이 제약업계 1위 업체인 동아제약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동아제약의 조사위원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아제약이 전국 병원에 4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제약은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378억 원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1심 결정을 뒤집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애플은 다시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각 결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 넥서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중국이 주요 경제국 가운데 과잉 투자 위험이 가장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S&P는 31일 낸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금처럼
성장을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 지탱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S&P는 과다한 투자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과다한 투자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지난달 중국의 과다한 투자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S&P는 브라질과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및 남아공도 투자 중위험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보험사들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난 2008년 직후 자산으로 편입한 고금리 채권 가운데 1조 원 이상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사들의 역마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보험사들의 수익 구조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금리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이익 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사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난 2008년 직후 자산으로 편입했던 고금리 채권 가운데 1조 원 이상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편입 자산의 만기가 짧은 손보사들은 수익 구조의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특히 자본 여력이 낮은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상황이 보다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역마진을 우려해 자본 확충을 독려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손보사들은 장기 채권이나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만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률이 낮아집니다. 한 중소보험사 관계자는 자본 확충 부담이 상당해 투자 이익률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손보사의 수익 구조가 더 악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손해보험업계의 저금리 충격이 더 큰 것은 손보사가 보유한 채권 듀레이션, 즉 가중평기 만기가 짧기 때문인데요. 손보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생보사에 비해 만기 자체가 짧습니다. 당연히 자산운용도 그 기간에 맞춰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보사의 포트폴리오에 만기가 3에서 5년인 회사채 비중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생보사는 판매 상품이 종신형, 장기보험 위주여서 자산운용도 장기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손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올해 청산 예정 회사채와 새롭게 편입해야 하는 자산 사이의 수익률 불일치, 일종의 미스매치입니다. 손보사들이 올해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청산하고 같은 자산을 사들인다고 가정할 때 수익률 격차는 2%포인트 이상이 납니다. 현재 대안투자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에서 수익구조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험사의 저금리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조만간 보험사 저금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저금리 대책 논의가 거의 끝났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을 기점으로 보험사 역마진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표준이율 하향 조치를 검토하는 등 역마진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RBC, 즉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로 대표되는 획일적인 자본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은 제약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형사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RBC 규제 강화는 자칫 보험 상품의 다양성을 훼손해 시장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1.8% 늘어난 23조 7,9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초고속 인터넷, 전화부문 수익 감소와 롱돔 에볼루션 투자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30.6% 줄어든 1조 2,1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73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7% 증가했으나 석유 윤활유 사업 부문의 실적이 부진해 영업이익은 43% 급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석유 제품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큰 폭의 이익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SC은행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2천억 원을 추가로 배당할 예정입니다.
SC은행은 지난해 9월 1,000억 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연간 기준으로 총 3,000억 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SC은행이 한국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배당입니다. SC은행은 2009년에는 2,500억 원,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00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배당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C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협의 중이며 최종 배당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1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